네, 정치 인사이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엔 이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한번 모시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나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아주 어렵사리 이렇게 모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요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심판론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586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정치에서 이제 흔히 세대 교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을 낮추자 뭐 이런 의미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세대 교체, 정치에서 세대 교체라는 게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세대 교체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 교체로서의 세대 교체가 제일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피 수혈 이런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파워 엘리트, 네. 권력 중심부를 차지하는 정치 집단의 세대가 변화한다라는 그런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관전하는 사람한테는 흥미진진하죠. 왜냐하면 정치를 하시는 당사자분들한테는 이게 사활을 건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권력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그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젊은 도전자들한테 권력을 빼앗기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권력 투쟁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와 같은 권력 투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정치의 변화에 의미가 있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가 이기건 간에 정치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한테는 의미 없는 권력 투쟁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들만의 리거가 바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세대 교체,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치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또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인 불만과 욕구를 반영하는 그런 새로운 요소가 정치의 지형으로 들어오는 그런 세대 교체냐 이 질문을 저희가 반드시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제 네. 그걸 반영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네. 결국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어떤 정치의 주축 세력도 거기에 부응하는 인물로 바뀌는 것. 이걸 그렇게 되는 정치에서 거죠. 세대 교체를 이해해야 한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네. 세수는 세부대에 담듯이 인물 교체를 통해서 네네. 시대 정신을 구현을 한다.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은 뭔가 과거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정치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문제점들 이거를 극복하는 정치 발전으로서의 세대 교체냐. 그렇죠. 네, 이 질문까지 저희가 나아가서 예. 이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대 교체의 논란이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네, 이거를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일종의 족벌 정치니까 네.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뭐 10선 뭐 이런 의원들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세대 교체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발전인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악인 경우도 있죠. 개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네.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정치 세대 교체가 정치의 퇴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젊은 정치 리더, 정치 세력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거나 심지어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정치를 펼쳐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굉장히 연로한 정치 지도자가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 상황을 대변하고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전자의 예가 이제 최근에 우익 포퓰리즘 정치 이런 네. 경우들이거든요. 예. 지금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집권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그 신호탄이 됐던 게 오스트리아 자유당 경우입니다. 거기 이제 리더들이 되게 젊죠 대부분. 젊습니다. 예, 네, 그 예. 2000년이었는데요. 웨르카이더라고 하는 맞아요. 그 자유당의 리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그 반외국인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을 성공적으로 해서 당시에 그 오랜 전통을 가진 중도 우파 오스트리아 국민당과 연정 파트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네, 뉴스 엄청 나오죠.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 제재까지 갔어.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웰카이더가 자유당 당수가 된 게 86년에 이 사람이 36살인가 그랬어요. 네, 굉장히 젊었을 때 예. 자유당을 장악을 하고 과거에 이게 오스트리아가 이 중도 좌우파의 이 협력의 정치에 오랜 전통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9세대의 좌우 정치인들이 고인물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제 새바람이 필요하다. 뭐 담합 정치 이런 식으로 몰아가.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지 기반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돌아봤을 때 유럽 전역에 이런 우익 포퓰리즘이 어떤 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 거죠. 오히려 기성 정치에 그나마 있는 긍정성도 부정해 버리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이 기득권층으로 몰아가 버리고 담합으로 몰아가 버리는 네. 이런 경우. 네. 또 다른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의 그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그렇죠. 이 세대 담론이 뭐 9세대 기득권 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정치인들이 네. 노력을 했지만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난제들이 예, 있는데 예. 그거를 우리 젊은 세대의 정치 세력이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집권을 하고 집권을 한 뒤에 유권자가 또 실망을 하면은 퇴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네. 반복되는 경우들이 네, 네, 네. 있는데요. 예. 반대로 미국에 예. 그 버니 샌더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민주사회주의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신데 그렇죠. 올해 82이십니다. 네. 요즘은 노익장으로 표현하면 큰일 나더라고. 베테랑. 베테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치의 그 민주공화 양당 구도에서 오늘날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예.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 소외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문제를 가장 용기 있게 제기하는 그런 인물이 지금 샌더스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제 연설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청년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대에 또 청년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노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젊은 정치 집단이 퇴행적인 정치를 할 그리고 수도 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캐치해서 그걸 그러니까 비전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그 능력이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 세대 교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세대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가 방금 샌더스 말씀도 드렸지만 기존 세대 기성세대 정치 집단들 내에서 정치 개혁을 이룰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내재적인 동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요. 네, 그게 원론적으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연배 정치 집단 내에서 개혁의 동력이 생겨나지 않고 있고 네. 그런데 개혁의 동력을 가진 젊은 정치 집단이 존재할 때 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돌아서 지금 작금의 상황으로 이제 대입을 하면 아무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특권 세력 심판을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교체 대상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586이라는 그 정치 담론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99년, 2000년 이때 정도부터 나오는 그 386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386, 486, 586으로 지금 2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386이 586 됐으니까 20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 큰 처음에는 386 하면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민주화 이후에 이제 삼김 정치 이후에 새로운 정치를 펼칠 그렇죠. 그런 기대의 담론이었고요. 근데 점점 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비난의 담론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섞여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권 정치 척결이다. 또 민주당 386 청산이다. 제 586 청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하시고 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우리가 586 정치권의 세대 문제라고 했을 때는 네. 진보 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586 정치인들에 대한 굉장한 그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그런 담론들의 생산자를 보면 대부분 586 세대 저널리스트 분들이시거나 예. 지식인이거나 정치인들이세요. 586 내란입니까? 586 내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의 그런 예. 적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한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민주당 586이냐 뭐 보수 586이냐 이런 그 정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정치 세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세대 쏠림이 대단히 심각한 정치 영역에서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예. 지금의 50대가 기득권층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제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50대, 60대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대가 지금 안정적인 세대다. 이렇게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권력의 연령 쏠림 이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일단 가르마를 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여기서 586 그 심판론이 하는 이 대상의 586은 네. 그냥 그 60년대에 태어난 네. 사람 일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때 학교를 다녀서 정치에 임하는 정치인들로 그렇습니다. 한정을 해서 지금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다가, 저희가 그렇죠. 상황을 구체적으로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586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뭐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에는 네. 그들이 어느 시점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권 출신이라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 하나를 가지고 뭔가 저기 정치권에 너무 쉽게 들어와서 네. 20년 동안 네. 속칭 많이 못다 아이가 네.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당신들이 정치 발전을 뭘 이뤘느냐.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후배 정치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예. 있는 거죠. 예. 일단 팩트를 보자면은 지난 그 2020년 총선 우리가 지금 24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4년 전. 그렇습니다. 네, 20년 총선에서 전체 당선자 중에 한 58%가 50대였고요. 여야 통틀어서. 통틀어서. 네. 지역구 당선자의 62%가 50대였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60대까지 합치면은 85%가 지역구 당선자, 50대 이상 연령대였고요. 30대 연령이 2%.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네네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예, 현재 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오스트리아 총리를 지낸 세바스티안 쿠어츠라고 하는 젊은 총리가 계셨는데 31살의 총리가 됐고요. 어이구, 예. 네, 뉴질랜드에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총리를 지내셨던 아전이라고 하는 그 총리분은 37살의 총리가 되셨어요. 네네네. 저희 아시는 그 오바마도 48의 대통령이 됐고요. 예. 케네디도 44살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30대 지역구 당선자 2%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근데 없습니다. 사실 그 저기 뭐 양김도 사실 40대 기수론 펴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그때 그랬었죠. 71년 대선 때 김영삼, 김대중 그러니까. 이런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할 때 다 40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김 정치 청산하자 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386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도 30, 40대들이 다수였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정치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흐름이 있네요. 흐름이 있습니다. 네, 계속 그 삼김의 시대가 무르익어가는 그 어떤 파도가 있었던 거고요.
95년에 세대 교체 담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키워드가 삼김청산이었어요.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까지 한 다음에 이제 386 정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386 세대가 지금 여야의 다수를 586으로 차지하고 있고 더 이상 개혁의 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정치 엘리트 세대를 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어떤 정치 집단들, 이 집단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 네.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체가 모호한 그런 세대 교체의 담론만 지금 무성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네. 운동권 심판의 이른바 전사로 네. 전진 배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원희룡 전 장관이나 네네. 윤희숙 전 의원이나 네. 김경률 비대위원도 아마 연배가 비슷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들도 586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네. 386, 486으로 가는 그 어떤 정치에서의 세대 담론에 진보 보수가 같이 있었다고 꼭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민주당 쪽이 이제 2004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386, 486의 진입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건 사실이지만 원희룡, 남경필, 나경원 다 그 세대입니다. 남원장이라고 했었죠. 그랬었죠. 예. 네, 그랬었고 2010년에 제 기억하기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수정당 내에서의 정치 세대 교체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세대로 이것이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세대 교체는 밀어내는 거지 육성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럼 너희들이 커서 선배를 밀어내야지. 왜 그럼 육성해달라는 얘기가 이게 교체 맞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반박 논리가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퇴진과 양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너무 양육자적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를 키워줘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키워주는 주체가 기성세대 정치권, 기득권 세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젊은 세대가 지금 밀고 들어와야지.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미 권력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세대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장 정치 행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 담론이나 강령 이런 것보다는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낼 실제 권력이잖아요. 밀어낼 수 있는 힘을 비축할 기회를 안 준다. 그런 측면이 문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 초선 의원 비율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한 절반쯤 되지 않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절반이 넘을 때도 예, 있고요. 예. 근데 그 초선 의원이 같은 세대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 같은 정치 세대 내에서 초선 다선 다 하는 거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40대에 대통령 되고 총리 됐던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0대에 총리가 됐을 때 이미 정치 경력이 20년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30살에 장관을 하고요. 그렇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30살쯤에 처음으로 장관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고요. 40대 초반에 독일 보수정당의 당수가 됐거든요. 그런 오랜 정치 지도자로서의 수련의 경험, 네. 검증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연령에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시스템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아카데미는 둘째 치고 네. 각 정당별로 청년위원회도 있고 대학생위원회도 있지만 네.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 봤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총선 공천 때마다 무슨 뭐 청년 배려한다고 한두 명 액세서리를 끼워 넣는 거의 반복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정치 구조에서 어떻게 그 신진 세대가 어떤 치고 나올 수 있겠느냐. 바탕이 이런데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런 재밌는 걸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상 3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치는 45세까지 거예요. 네.
각 정당들의 청년위원회 이런 데의 위원장을 몇 살까지 할 수 있냐 45세까지로 잡기도 하고요. 또 마땅한 사람이 그 세대 내에서 없을 때는 50대까지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국회의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니 왜 당신들만 45세냐 그랬더니 지역 가봐라. 네. 청년이 없어서 네. 방법이 없다. 연령을 이렇게 높여놔야 그나마 조달이 되지. 안 그러면 없다.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 청년들이 왜 거기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586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 정치에 들어간 586 정치인으로만 한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제가 여기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네. 제가 586인데요. 저 때 보면 대학 진학률이 한 35% 안팎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년대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을 했던 사람들은 같은 세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네. 86으로 같이도 묶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들을 예. 최근에 몇 년 동안 했던 건데요. 예. 당시의 통계들을 보면 80년부터 89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고등교육 취학률 이거를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 취학률이 20%를 조금 넘습니다. 80년대 전체를 하면요. 네, 네. 근데 공식적으로 고등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전문대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년제 대학으로 국한을 하게 되면 80년대 10년 동안 4년제 대학 취학률 연평균들을 내게 되면은 13% 네. 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86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80년대, 60년대 출생이면서 80년대 대학 그것도 이제 4년제 대학 네. 더 좁혀 들어간다면은 4년제 대학 중에서 당시에 운동권 서클 같은 게 있었던 4년제 대학 중에 약 20-30% 정도 네. 됩니다. 네. 정말 극히 일부였던 극소수, 사람들. 극소수. 예.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정치나 여러 사회 각계에서 이제 주류로 진입하셨던 정말 극소수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세대의 다수는 사실은 그 생산직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60년대생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 기득권층이다라고 일방적 규정으로는 제가 좀 약간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상당히 좀 왜곡이 되어 있는 어떤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저는 많이 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연령대별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당연히 60대 이상이고요. 70%가 넘습니다. 네. 노인층을 제외한다면 네. 대부분의 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50대였고요. 50대 정도로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거는 20대. 그러니까 부모 자식 세대가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와 맞아요. 노동시장에서 이제 밀려나는 연령대 가장 불안정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득권층과 이제 그 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20대 청년을 자꾸 대비시키는데 네.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부모 자식입니다. 부모 자식 네. 그대로.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떤 왜곡된 담론으로 인해서 인지를 못하게 되면 많은 청년분들이 내 부모만에 대해서만 연민을 가지고 또 내 부모를 제외한 기성세대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청년분들의 다수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다시 586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생, 네. 그래서 이제 속칭 X세대로 불렸던 네.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90년대 학교 다닌 그 대학생 같은 경우는 80년대 학교 다닌 선배들이 그나마 민주화 이래가지고 네. 좋게 네. 호시절로 그러니까 다녔으니까 오히려 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또 하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73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X세대, 뭐 신세대, 또 서태지 세대 이런 담론들이 다시금은 소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냐, 네. 또 윗세대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다시금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X세대, 서태지 세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1990년대 이래로 지난 30여 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세대 담론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분석을 해보면 신세대나 특히 이제 X세대 이와 같은 담론들이 90년대 초반에 저도 그때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고조가 되다가 95년, 96년 이때에 이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때가 아마 이 담론이요? 최고 정점일 때 정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가장 여기에 직결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세대에 해당되는 거죠. 70년대 초중반에 출생하신 이런 이제. 분들인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으면서 봤던 분석 결과가 뭐였냐면 이것이 96년을 끝으로 갑자기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IMF 보니까. IMF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대 70년대 출생 세대의 결정적인 생애 경험이 뭐냐? 저는 그거는 서태지나 락카페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허. IMF 때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서 네. 그 부모님의 파산과 도산, 실업, 자살, 빈곤 이런 것들을 목격했던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생애 경험이었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인 시간을 살아온 세대가 이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네. 돌아보면 사실은 과소비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던 것도 그 세대 때고 그때죠. 네. 대중문화가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게 90년대 중반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비유가 적절해지면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네. 한 세대 안에서 그걸 동시에 경험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대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이제 그 처해 있었고 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정서와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세대로 묶일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 동의하십니까? 그게 이제 세대의 양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 세대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저의 어떤 학자로서의 관점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세대적인 공통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대적인 공통성 자체가 그 세대의 내적인 분열을 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동질성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X세대 예를 들면 X세대라고 불리는 그 70년대 출생 세대를 놓고 하나의 예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청년기를 보낸 최초의 세대예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치적인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대체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주의자가 이 세대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것은 그 이전 출생 세대하고 그 이후에 지금의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그 이후의 출생 세대를 가르는 어떤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을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대에 말하자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세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대 내적인 불평등과 차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시절부터 각인되기 시작한 그런 세대가 지금 이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달리 이야기하자면은 세대 내의 동질성이 그만큼 더 약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색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일단 큰 틀에서 이걸로 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586 정치인으로 한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마무리 삼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는데 586 정치인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치적 역할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보통 많이들 하는 이야기지만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이 단지 그냥 손을 놓겠다 이걸로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자면 그 정치 엘리트 세대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문제를 많은 부분 처리하고 나가셔야 된다. 아, 오히려 책임져야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 운동권 심판론은 네. 총선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집권 세력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께서도 60년 출생이시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50, 6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라는 담론을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상대방 정당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근데 네. 국민의힘은 그래서 586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운동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피해가는 겁니다. 그 피해가는 거다. 네, 네, 민주당 586 내지는 586 운동권 청산이라고 이 담론을 만드는 이유가 이 정치 세대의 문제가 자신의 정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계속 피해가는 담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치 엘리트 세대에만 논의를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방적 타깃 설정.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맹목적인 증오 정치, 대결 정치, 그리고 거기에 동원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기존 정치 엘리트 세대들이 마찬가지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분들 자신의 노력이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대론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네. 이건 세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른바 젠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 문제가 이제 세대 정치에서 이제 세대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네. 보는 것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시민들의 정치 성향, 정치적인 선호를 봤을 때 얼마만큼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선호나 투표 성향이 달라지느냐 또는 달리 말해서 동일한 세대가 얼마만큼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해봤을 때 세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대한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민주화 이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저희가 그 여촌야도라고 얘기했죠. 흔히 그런 얘기. 네, 도시 거주자냐 아니면 농촌 거주자냐에 따라서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지 그렇죠. 이제 민주화를 지지하는지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화 직후에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가장 강력했던 변수는 지역 변수죠. 아, 그럼요. 네, 잘 아시다시피 상김에서 이제 지역 맹주 그렇죠. 폐지였으니까. 네, 그때 이제 지역이란 거는 출신 지역 얘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14살까지 어디 살았냐. 네, 이겁니다. 기준이 14살이었어요. 네, 그렇게 잡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어디 사람이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어디 살고 있건 간에 기억나는 게 이제 본적지 기준이냐 원적지 기준이냐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면은 세대라는 변수가 강력해지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부터 서서히 커지긴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 이후의 청년기를 맞이한 그 세대가 유권자의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대 변수가 커지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네, 2002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4년 총선에서 이른바 386 세대가 대거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네, 이때 이제 젊을수록 진보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 세대 균열이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그 데이터를 쭉 본 적이 있는데 그 이른바 노무현 바람이 불 때 정몽준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네. 보면은 그때 이제 386으로 불렸던 세대는 노무현 후보를 엄청 지지를 했지만 그 후배 세대 그때 당시 2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몽준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지금도 20대는 보수도 30, 40대보다 오히려 많다. 굉장히 새로운 현상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래된 현상입니다. 네, 그런 20대는 대단히 유동적이었고요, 언제나.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이제 젊은 세대의 진보적인 에너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런 열풍이 불었는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요. 연령대 할 거 없이 전부 보수가 다수였어요. 그때는 뭐 거의 부동산이 지배했던. 그렇죠. 네, 바로 거주 지역 변수에 연동된 자산과 주거 변수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고요. 세대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다시금 또 젊을수록 진보라가는 공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그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이제 그 안철수 바람이라고 또 안철수 바람도 가만히 보면은 그때 20대에서 많이 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40대에서도 있었고 이게 좀 그러니까 세대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흐름으로 왔던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역 또 계급 그리고 세대 이런 여러 변수가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에 성별 균열 이 문제가 부상을 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추적을 해봤을 때는 뚜렷하게 잡혀요. 네, 2021년 보궐선거 때 이게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원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2016년 총선 때부터 미세하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오, 그래요?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도 조금 더 뚜렷하게 이 색이 나타나는데 저희 정치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주목을 안 했고요. 그래요? 네,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 예리한 눈으로 뭔가가 나타난다. 이걸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2021년, 22년 이때부터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변화는 2016, 1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이명박 정부 시대에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여성 혐오 담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015년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영영 페미니스트 세대가 이 부상을 하게 되는 시점이 2015, 16년 이 시점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것에 선행하는 여성 혐오의 온라인 담론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메갈리아 사태 있었고. 네네.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배경 위에서 이제 선거 정치에서까지 2016, 17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세대의 압도적인 다수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청년층을 보면은 그런 정치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 내적인 계급에 따른 균열 젠더에 따른 균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찢어진 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찢어진 세대. 네, 갈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갈라진다. 네, 같은 세대인데 그래서 지금 성별 격차에 성별에 따른 정치 성향의 대립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게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그 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부터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른 정치 성향의 차이가 안 나타나요. 40대 위로는 심지어는 50대 위로는 남성일수록 미세하지만 진보적인 성향도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 경우에 여성들 내에서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인식의 차이와 갈등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21년도를 이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한꺼번에 터진 이게 이제 그게 결국 연결이 되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나는 게 표면화되게 했던 결정적 계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2019, 20, 21년에 정치 그 연결에서 모든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뭐 흐름이 좀 잡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분석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세대 중심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